야, 너 누구냐? 나? 나야 나지. 그럼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BTS의 신곡 페르소나 덕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책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덮어버린 분은 많지 않나요? 융은 위대한 심리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한평생 쌓은 학문적, 인문적 깨달음을 여러분은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독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책을 화제가 되게 만든 BTS의 문화적 폭발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BTS의 신곡 제목이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였죠. 페르소나는 이 책의 3장의 주제이고요. 오늘은 페르소나의 가사 해석에 제가 집중하면 조금 조회수가 오르겠지만 저는 북튜버입니다. 어쨌든 저는 융과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남준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융의 나이 83세인 1958년에 BBC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신을 믿습니까? 융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나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원고를 가녹음을 해보니 36분이 나왔어요. 너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이 대답은 2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제가 커다란 떡밥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페르소나 그 다음 BTS의 앨범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부에는 바로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심리학 정신치료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꼭 만나게 되는 3명의 거두가 있습니다. 프로이트, 아들러, 그리고 칼 융입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로 정신분석으로 심리학계에 입문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프로이트와는 달리 현재의 새로운 통찰과 결단에 의해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융은 본능과 리비도에 대한 해석에서 프로이트와 분명한 차이를 가졌습니다. 이 책의 3장에서 프로이트와의 만남에서부터 학문적 차이, 그리고 결별의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결별의 시간이 융이 자신의 심리학 체계를 잡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간입니다. 융은 역경의 책 표지가 헤어질 정도로 숙독했으며 도덕경이나 요가, 유화양의 해명경, 빌헬름이 번역한 테을그마 종지 등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융이 영혼의 지도를 그릴 때 그가 사용한 망원경, 각도기, 자, 펜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융은 프로이트나 칸트, 니체의 도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독창적인 지도를 그린 것은 그가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깊이 탐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융을 동양과 서양의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위대한 정신의학자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융의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유식론뿐만 아니라 음양론을 비롯한 동양의 정신론, 수행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의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처럼 일종의 억압된 욕구의 어지러운 서랍 같은 세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자아가 사유하는 세계만큼이나 생생하고 현실적인 세계, 무한히 넓고 풍부한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징이고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꿈을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을 통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충고나 꿈꾼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준다고 했죠. 융이 집단 무의식에 대한 단서를 얻은 것도 바로 꿈이었습니다. 1909년 프로이트와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융이 나중에 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는 지하에 여러 층이 있는 집을 꿈꾸게 되는데요. 융은 당시 프랭크 밀러라는 한 중년 여성이 보인 환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화나 동화, 종교적 주제를 담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집물들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지하에 여러 층이 있는 집과 연결했습니다. 바로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이 책 4장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 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표층은 자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총론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책의 전체 주제가 저는 사실상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죠. BTS는 자신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극소수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곧 영혼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도, 도구가 기꺼이 되겠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친구들이지 않나요? 2장은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콤플렉스는 개인적인 것과 그것을 넘어 가족, 사회적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RM이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연습생 시절에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부러워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개인의 콤플렉스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입시와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집단적 경험입니다. 그럼 한국인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BTS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콤플렉스는 뭘까요? 저는 역사와 문화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음악과 음식문화, 복식문화, 오방새, 태극, 음양, 조상과 자손, 제사문화 이런 전통문화의 요소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사상과 철학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또는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라 단정짓는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BTS가 이 문화적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연에는 다양한 한국의 콘텐츠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단순히 K-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역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가 뭐지 하고 되묻게 되었어요. 한국인의 원형 문화,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책으로 와보죠. 3장의 주제는 리비도입니다. 융은 성적 리비도를 에너지의 한 지류로 보았습니다. 정신활동의 모든 표현이 성적 기원이나 목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여기에서 프로이트와 분명한 차이를 가졌습니다. 융은 한때 의미와 목적이 성적이었던 활동도 어떻게 음악과 예술 같은 비성적인 활동으로 변화하는지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쁜 여자에 반해서 춤이나 노래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이야기 한번 본 적 있죠? 이러한 에너지 변형은 유비를 만들어내는 인간 마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비란 비유한다거나 또는 비교,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사냥이나 또는 다른 예술적인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자체가 성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융은 성적 동기나 생각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삶에서 점차적으로 은유나 유비, 상징으로 대체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적 에너지는 예술과 문화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문화를 창조하고 상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RM은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질문과 대답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신의 손길을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와 신의 손길을 느낍니다. 혹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4장은 원형과 본능, 집단 무의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융의 업적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은 인간 영혼의 전 영역을 그리는 일반 심리학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미시와 거시 우주를 모두 해석할 수 있는 통일장 이론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드러내는 비교 해부학처럼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에 유용한 다양한 분야, 문헌학, 역사, 고고학, 신화학, 민담연구, 민속학, 신학, 교육학, 생물학 등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고, 이 수준에서는 인간 존재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원형과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개성화는 사실상 융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 8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융 심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읽어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화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개성화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정신이 갖는 역설에 개인이 의식적으로 관여하면서 피어나는 꽃이다. 와, 정말 시적인 표현이지 않나요? 시는 아름답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그럼 눈으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 땅은 집단 무의식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죠? 개인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무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나뭇잎처럼 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늘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하나가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바로 개성화입니다. 똑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이지만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융에게 원형이란 정신 에너지와 이런 에너지가 보여주는 형태의 근본적인 원천이었습니다. 나무가 이 땅에서 양분을 흡수하듯이 원형은 정신의 토대입니다. 원형은 정신 상징의 궁극적 원천이고 이 정신 상징이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구성해서 마침내 문명과 문화 창조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BTS의 문화력, 창조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원형에서 나오는 거겠죠?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페르소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페르소나 그 다음 BTS가 어떤 앨범을 낼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2부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